그날 밤 시아버지의 손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것은 작은 보자기 하나였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였습니다. 그것을 제 앞에 내려놓으시는 순간 시아버지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안에 든 것은 씨앗이었습니다. 황기, 당귀, 천궁. 한때 의관이셨던 시아버지가 30년 동안 모아온 귀한 약재 씨앗 한 줌이었습니다. 이 집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시험이었습니다. 대구 양령시장에 가서 이 씨앗을 팔고 오너라. 그 말 속에 숨겨진 진짜 말은 이것이었지요. 저 며느리가 씨앗을 손에 쥐고 그대로 도망가지 않을까? 이 기회에 친정으로 사라지는 건 아닐까? 저는 그 시험을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그 시험의 판을 완전히 뒤집기로 했습니다. 보름이 지나도 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소문이 돌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밥도 못 드시고 대문 밖만 바라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름째 되는 날 해질 무렵 저는 돌아왔습니다.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씨앗 한 줌이 약초밭 하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이야기의 전부가 아닙니다. 대구 양령시에서 제가 만난 그 노인이 제 죽은 남편이 남긴 마지막 비밀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솔개골 어기를 돌아올 때까지 몰랐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해 주시면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강원도 정선 땅 깊은 산골 솔개골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계곡물 소리가 사철 끊이지 않아 솔개골이라 불렸지만 정작 그 소리가 위로가 되는 날은 드물었습니다. 겹겹이 산이 막아서서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졌으며 장터까지 닷새길 한양 소식은 한 달이 지나야 겨우 닿는 외진 곳이었습니다. 그 마을 끝자락에 초가 3칸이 서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약초 화분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만 반은 이미 말라 있었습니다. 마른 것들은 건드리면 부스러질 듯 위태로웠고 살아남은 것들도 힘이 없어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집의 처지를 그대로 닮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집의 며느리 연화였습니다. 시아버지의 이름은 봉수 72살이었습니다. 한때 내의원에서 일하셨던 의관이었습니다. 왕의 약을 짓고 고을의 병자들을 돌보셨던 제법 이름 있는 분이셨지요. 그러나 당파 싸움에 휘말려 관직을 잃으셨고 이후 연이은 가뭄과 빚으로 논밭마저 잃으셨습니다. 3대에 걸쳐 쌓은 것이 한 대에 무너진 가문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허물어져가는 초가 3칸과 봉수. 어른이 30년 동안 전국 사냐를 다니며 채취하고 보관해 온 약재 씨앗 한 줌뿐이었습니다. 황기, 당귀, 천궁, 작약, 하수오. 이름만으로도 귀한 것들이었습니다. 봉수 어른이 관직을 잃은 뒤에도 끝끝내 팔지 않으셨던 것이었지요. 그것은 재산이 아니라 의관이었다는 자존심의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남편 태민이 죽은 지 1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태민은 글씨를 잘 썼습니다. 특히 작은 글씨가 가늘고 단정했습니다. 제가 처음 그 글씨를 보았을 때 이 사람은 섬세한 사람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말보다 손으로 마음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태민은 아버지의 의수를 이어받으려 했습니다. 약재 이름을 외우고 산을 오르며 약초를 채취했습니다. 그런데 몸이 약했습니다. 무리하게 산을 오르다가 폐를 다쳤고 기침병을 얻었습니다. 봉수 어른이 온갖 약을 다 써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의관이 제 아들 하나 살리지 못했다는 자책이 봉수 어른을 완전히 꺾어 놓았습니다. 태민이 죽은 뒤 친정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연화야, 이제 돌아오너라. 아버지가 방 하나 비워뒀다. 거기서 바느질이라도 하며 살자꾸나.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 집 며느리입니다. 아버님을 두고 갈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우셨습니다. 저도 울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 집에서 눈물은 사치였습니다. 저는 눈을 한번 감았다가 뜨고 어머니의 손을 천천히 놓았습니다. 그렇게 봉수 어른과 단둘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밥상이라 할 것도 없었습니다. 나물죽이 전부인 날이 많았고 가끔 이웃에서 감자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봉수 어른은 하루에도 몇 번씩 혼잣말을 하셨습니다. 의관이 배를 굽는다니. 이런 일이 세상 어디에 또 있겠느냐. 저는 나물죽을 퍼드리며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의관 나물죽은 격이 다른 나물죽이지요. 일반 나물죽이 아닙니다. 이 안에 든 약재가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봉수 어른이 어이없다는 듯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냉이국이 약재냐? 냉이는 간을 다스리는 약초입니다. 아버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봉수 어른이 헛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태민을 잃으신 뒤 처음 지으시는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웃음이란 이렇게도 귀한 것이었습니다. 태민이 살아있을 적 봉수 어른이 저에게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산속에 두 가지 씨앗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참나무 씨앗이었고 하나는 민들레 씨앗이었습니다. 참나무 씨앗은 묵직했습니다. 떨어지면 그 자리에 그대로 박혔지요. 바람이 불어도 비가 쏟아져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 뿌리를 내렸고 수십 년 뒤 크고 단단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는 딱 한 곳에서만 살았습니다. 민들레 씨앗은 가벼웠습니다. 바람이 불면 날아올랐습니다. 어디에 떨어질지 몰랐습니다.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늘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떨어지든 뿌리를 내렸습니다. 봄이 오면 노랗게 피었습니다. 한 곳이 아니라 산 전체에 퍼졌습니다. 봉수 어른이 말씀하셨습니다. 연화야, 씨앗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씨앗 안에는 이미 꽃이 들어있어. 뿌리도 있고 줄기도 있고 향기도 들어있지. 다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야. 사람도 마찬가지야. 지금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그 안에 이미 꽃이 들어있는 사람이 있어. 저는 그 말이 저를 향한 것인지 태민을 향한 것인지 봉수 어른 자신을 향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훗날 대구 양령시 한복판에서 저는 그 말을 떠올렸습니다. 씨앗 한 줌을 손에 쥐고 낯선 장터 한가운데 서서 두 다리가 후들거리던 그 순간에 그러던 어느 늦가을 저녁이었습니다. 봉수 어른이 방 안에서 오래 앉아 계셨습니다. 저녁상을 들고 들어갔더니 무릎 위에 작은 보자기 하나를 올려놓고 계셨습니다. 두 손이 그 위에 가만히 얹혀 있었는데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밥상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봉수 어른이 입을 여셨다가 닫으셨습니다. 또 여셨다가 또 닫으셨습니다. 그 사이 숨소리가 방 안에 가득 찼습니다. 연화야. 예, 아버님. 대구 양령시에 가면 이 씨앗들을 제값에 받을 수 있다더라. 저는 숟가락을 들지 않은 채 기다렸습니다. 여기서는 한 줌의 단량도 안 된다. 그런데 대구에서는 이 황기 씨앗 한 줌이 20냥은 간다더라. 당귀는 30냥도 받는다고 하고. 그렇군요. 또 긴 침묵이었습니다. 봉수 어른의 손가락이 보자기 위에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 손의 주름 사이사이에 30년의 세월이 쌓여 있었습니다. 산을 오르며 씨앗을 채취하던 손, 병자의 맥을 짚던 손, 아들의 이마를 짚었던 손. 저는 그 손을 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연화야. 네. 이 씨앗을 대구 양령시에 가져가서 팔아올 수 있겠느냐?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온 순간 봉수 어른의 어깨가 살짝 내려앉았습니다. 30년의 자존심이 한 뼘쯤 꺾이는 소리가 저에게는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보자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보자기. 이 안에 이 집의 마지막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시험이라는 것을. 이 며느리가 씨앗을 손에 쥐고 돌아오는지 아니면 그대로 사라지는지 봉수 어른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알아보려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봉수 어른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보름 말미를 주십시오. 보름이? 대구가 엿새 길입니다. 오가는데 열이틀, 거기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시간이 왜 더 필요하냐? 저는 보자기에서 눈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다녀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수 어른이 오래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 안에서 무언가가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믿고 싶은 마음과 믿었다가 또 잃을까봐 두려운 마음이 그 눈 안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알았다.
보름이면 보름이지.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봉수 어른이 저를 시험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고요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씨앗을 팔러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씨앗을 씨앗으로 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저는 떠났습니다. 안개가 솔개골 계곡 위로 하얗게 깔린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바위마다 이슬이 맺혀 있었고 닭이 울기도 전이었습니다. 저는 보따리를 등에 지고 보자기를 가슴께 단단히 안았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순간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기울어진 대문 기둥, 말라가는 약초 화분들, 새벽빛 속에 잠겨있는 초가 3칸. 초라하고 볼품없는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제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지키고 싶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그 말은 너무 작아서 안개 속에 금방 스며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몰랐습니다. 봉수 어른이 대문 뒤에 몸을 숨기고 계셨다는 것을, 문틈 사이로 제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을, 뻣뻣한 양반 체면에 배웅도 못하시고 남몰래 숨어보고 계셨겠지요. 이튿날 저녁 저는 공주장터에 들렀습니다. 씨앗을 팔지 않았습니다. 대신 약재상들 사이를 3바퀴 돌며 살폈습니다. 씨앗의 충실도를 확인하는 법, 묵은 씨앗과 햇씨앗을 구분하는 법, 흥정에서 먼저 돌아서는 쪽이 이기는 법. 봉수 어른이 30년 의관 생활 동안 틈틈이 말씀하셨던 것들이 그제야 제대로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씨앗 보자기를 열었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씨앗 하나하나를 건드렸습니다. 황기 씨앗은 작고 둥글었습니다. 당귀 씨앗은 납작하고 가벼웠습니다. 천궁 씨앗은 주름이 잡혀 마치 작은 뇌처럼 생겼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이 이 집의 마지막이었습니다. 태민이 생각났습니다. 태민은 약초 채취를 다녀오면 늘 손바닥 위에 약재를 올려놓고 저에게 이름을 물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모르죠. 이게 하수오야. 이걸 꾸준히 다려 먹으면 머리카락이 검어진다고. 그럼 아버님께 드려야겠네요. 머리가 너무 하얘지셨으니까. 태민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좋았습니다. 눈가에 잔주름이 잡히는 그 웃음이. 저는 손바닥 위에 씨앗들을 천천히 보자기 안에 다시 넣었습니다. 손가락에 씨앗가루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느낌이 손에 남아있게 두었습니다. 사흘째 저물녘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고갯마루를 넘으려는데 길섭에 놓인 한 분이 쪼그려 앉아 계셨습니다. 머리가 새하얗게 센 노인이었습니다. 앞에는 광줄이 하나가 뒤집혀 있었고 약재들이 빗속에 쏟아져 있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아이고 광줄이가 뒤집혀서. 약재가 다 졌겠구나. 저는 보따리를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빠르게 약재를 주워 담았습니다. 노인이 황망히 따라 줍다가 제 손을 보았습니다. 이 아가씨. 황기랑 당귀를 구분하는구나. 대부분은 헷갈려서 다 같이 담는데. 시아버님이 의관이셨습니다. 노인이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낯선 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선가 본 사람을 다시 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선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대구 가는 길이요? 네. 나도 대구로 가오. 같이 가면 어떻겠소? 그이가 황 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이 이 이야기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줄을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황 노인은 대구 양령시에서 40년을 보낸 분이었습니다. 약재 씨앗을 전국에서 수집해 양령시 의원들에게 납품하는 것이 평생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올봄 불어닥친 된서리로 밭을 가꾸던 약초가 모조리 얼어 죽었고 믿었던 거래처 의원이 갑자기 문을 닫았습니다. 아내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흩어졌으며 이제 광줄이 하나가 마지막 미천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것에 모든 것을 건 사람. 그 말이 저와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봉수 어른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빗속에서 처마 밑에 나란히 앉아 비를 피하다가 황 노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씨앗을 팔러 가오. 네. 얼마 받을 생각이오? 황기 한 줌에 20냥, 당귀는 30냥 정도라 들었습니다. 황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다가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걸 팔면 그게 전부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20냥, 30냥. 그 돈은 한 번 쓰면 없어지지. 하지만 씨앗은 팔지 않고 심으면 불어나지요. 황 노인이 무릎을 탁 쳤습니다. 바로 그거요. 양령시 의원들 중에는 땅은 있는데 씨앗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 뇌박에 홍수가 나서 씨앗을 다 잃은 이들이지. 씨앗을 팔지 말고 빌려줘. 의원한테 씨앗을 맡기고 수확의 사마를 받는 계약을 하는 거요. 저의 눈이 커졌습니다. 씨앗 한 줌을 파는 게 아니라 씨앗 한 줌으로 약초밭을 짓는 것이군요. 40년 걸려 깨달은 것을 한마디에 알아듣는구려.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펼쳐졌습니다. 씨앗 하나가 봄이 되면 수백 개로 불어납니다. 그 수백 개가 다시 땅에 심어지면 그 이듬해에는 수천 개가 됩니다. 씨앗은 파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는 것이었습니다. 이틀을 더 걸으며 황 노인은 쉬지 않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황기는 모래흙에 심어야 뿌리가 굵어지고 당귀는 그늘진 북쪽 밭을 좋아하며 천궁은 물 빠짐이 좋아야 한다고. 씨앗을 의원에게 맡길 때는 반드시 땅의 방향과 토지를 먼저 확인하라고. 씨앗이 살지 못하면 계약이 물거품이 되니까. 저는 한 번 들은 것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걷는 동안 저는 황 노인의 눈빛이 가끔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명을 해주다가 문득 제 옆모습을 바라보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의 눈빛이 무언가를 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아직 때가 아니라고 스스로 다독이는 것 같은 눈빛. 저는 못 본 척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선이 쌓이면서 가슴 한켠에 이상한 예감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이 노인이 저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구나. 아가씨. 어느 날 저물녘 황 노인이 불쑥 물었습니다. 혹시 정선 솔개골에서 오셨소? 저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아십니까? 황 노인의 손이 지팡이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정선 솔개골 봉수 어른댁 며느리시오?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아시는지요? 황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 저녁빛을 받아 무언가가 반짝였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아가씨 남편 태민이 제가 마지막으로 가르친 사람이요.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 안에 쥔 보자기가 축 늘어졌습니다. 노을이 산 뒤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빈 들판이 저를 에워쌌습니다. 황 노인이 말했습니다. 태민이가 약재 공부를 하겠다며 저를 찾아온 게 3년 전 일이요. 제가 약초 보는 법, 씨앗 고르는 법을 가르쳐 줬지요. 그 아이가 배가 빨랐습니다. 눈썰미가 대단했어요. 그런데 소식을 들었소. 몸이 약해서 결국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을 막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막아지지 않았습니다. 볼을 타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태민이 이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이 노인과 함께 이 들판을 걸었을 것입니다. 황 노인의 광주리 옆에서 약초 이름을 외우며 눈이 빛나던 그 아이가.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해가 다 지고 별이 하나 둘 떴습니다. 그 침묵 안에 말로 할 수 없는 것들이 가득 찼습니다. 황 노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돕고 싶소. 태민이 못다한 것을 아가씨라도 이루었으면 싶소.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같소. 저는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이야기의 두 번째 비밀이었습니다. 대구 양령시가 눈앞에 펼쳐진 것은 엿새째 아침이었습니다. 고개를 내려서자 팔도의 약재상과 의원들로 가득한 거대한 장터가 펼쳐졌습니다. 약재 냄새가 진하게 코를 채웠습니다. 창포향, 쑥향, 계피향, 한약 다리는 냄새가 층층이 쌓여 코가 어지러웠습니다. 약재를 담은 광주리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의원 가운을 걸친 사내들이 약재를 들여다보며 흥정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사방에서 우렁찬 사내들의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여자 혼자 씨앗 보자기를 들고 온 것은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시선들이 바늘처럼 따가웠습니다. 황 노인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기가 전쟁터요. 그런데 당신한테는 무기가 있어. 무기요? 저 수백 명 중에 씨앗을 돈이 아니라 생명으로 보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어요. 그게 무기요. 저는 크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후들거리던 다리에 힘이 들어왔습니다. 보자기를 가슴에 단단히 안았습니다. 황 노인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시작하지요. 첫 번째 작전은 씨앗 임대였습니다. 황 노인의 안내로 양령시 의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씨앗은 있으나 땅이 없는 사람, 땅은 있으나 씨앗을 잃은 사람. 황 노인은 그 사람들을 손바닥 보듯 꿰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의원은 정 의원이었습니다. 양령시 동편에 작은 의원을 내고 있는 수염이 긴 중년 사내였습니다. 씨앗을 빌려드리겠습니다. 대신 수확의 3알을 주십시오. 정 의원이 눈을 찡그렸습니다. 3알? 씨앗 하나에 3알이라니 너무하지 않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의원님, 이 황기 씨앗이 어떤 씨앗인지 아십니까? 정선 솔개골 강원도 산간 지대에서 30년 양력의 전직 의관이 직접 채취하고 보관한 씨앗입니다. 이 씨앗 한 줌에서 내년 봄 황기 뿌리를 한 자루 얻으신다면 3알이 억울하겠습니까? 정 의원이 수염을 쓸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3알은 결과가 있을 때만 드립니다. 씨앗이 살지 못하면 저도 받지 않습니다. 그 말에 정 의원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자기가 손해볼 것이 없었습니다.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의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황 노인이 이 씨앗은 내가 직접 확인했소라고 한마디 해주면 의원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황 노인의 40년이 저의 뒤를 받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씨앗을 심어둔 밭을 확인하러 다니는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정 의원 밭에 심어둔 황기 씨앗이 올라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흙이 너무 질어서 씨앗이 물에 잠긴 것이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흙을 파보았습니다. 씨앗들이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이것이 실패하면 이 계약도 다음 계약도 전부 무너집니다. 봉수 어른의 30년도 함께 무너집니다. 저는 손을 떨면서도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황기는 물 빠짐이 좋아야 합니다. 봉수 어른이 말씀하셨습니다. 황기는 모래흙을 좋아한다고. 저는 주변의 마른 흙을 가져와 섞기 시작했습니다. 해질 무렵까지 혼자 흙을 고르고 또 고르고 씨앗을 하나하나 꺼내 다시 심었습니다. 손톱에 흙이 까맣게 끼었습니다. 황 노인이 와서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옆에서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흙 속에 손을 넣고 씨앗을 고르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사흘 뒤 황기 새싹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연두빛 싹을 보는 순간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손바닥으로 땅을 짚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황 노인이 말했습니다. 씨앗은 썩어야 싹이 트오. 껍질이 부서져야 그 안의 것이 나오는 거요. 저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말이 씨앗의 이야기인지 저의 이야기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가명에서 관원이 찾아왔습니다. 이 감역 대감께서 너를 부르신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온갖 나쁜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허가 없이 씨앗 임대 거래를 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인가? 여자 혼자 양령시에서 장사를 한 것이 죄가 되는 것인가? 잡혀가면 봉수 어른은 어떻게 되는가?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저는 황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괜찮겠소? 괜찮아야죠. 저는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붙잡고 가명으로 향했습니다. 이 감역 대감은 제가 예상한 것과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관마당에 직접 나와 서 있는 중년 남자였는데 관복을 입고 있었지만 눈가에 피로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의 눈이 아니라 걱정이 많은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씨앗을 잘 다룬다는 그 여인이냐? 예, 대감.
잘 다룬다기보다는 좀 아는 정도입니다. 대감이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올봄 서리로 이 고을 약초밭 반이 죽었다. 관아에서 가난한 의원들에게 씨앗을 나눠줄 계획이었는데 보관하던 씨앗이 습기를 먹어 죄다 쓸 수가 없게 되었어. 씨앗이 없으면 내년 봄 약초를 심지 못하고 약초가 없으면 병자들이 약을 쓸 수가 없어. 저는 대감의 눈에서 진심을 읽었습니다. 이 사람은 권세를 부리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답을 찾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백성을 걱정하는 관리가 이렇게 있구나. 씨앗 문제를 해결해주면 보답을 하겠다. 씨앗 수확분에 5할을 주겠어. 보통이라면 덥석 잡았을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5할이면 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씨앗의 5할이 저에게 오면 나머지 5할은 누구에게 갑니까? 관아로 갑니까? 아니면 씨앗을 심을 사람에게 갑니까?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 3할이면 충분합니다. 나머지 2할은 씨앗을 심어주실 소작 농가들에게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감역 대감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한참 동안 저를 말없이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내가 관원이 아니었다면 너를 내 수하로 쓰고 싶구나.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가명 창고의 상한 씨앗들을 살리기 시작했습니다. 습기를 먹은 씨앗은 흐르는 물에 씻어 그늘에서 말립니다. 완전히 썩은 것은 솎아내고 살릴 수 있는 것은 볏짚 위에 펼쳐 바람을 쐐니다. 황 노인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사흘 밤낮을 씨앗 곁에서 보냈습니다. 낮에는 씨앗을 손으로 하나하나 골라냈습니다. 밤에는 교대로 잠깐씩 눈을 붙이며 건조 상태를 살폈습니다. 제 손은 씨앗가루에 절어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눈 밑에는 까만 그림자가 내려앉았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황 노인이 가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을 참고 있는 눈빛. 저는 그것을 느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어느 새벽 황 노인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태민아, 내 아내가 참 대단하구나. 저는 손을 멈추었습니다. 듣지 못한 척했습니다. 그러나 눈물이 손등 위로 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것을 씨앗가루가 씻긴 것처럼 손으로 닦았습니다. 나흘째 아침 살릴 수 있는 씨앗의 구분이 끝났습니다. 썩은 씨앗이 셋, 살릴 수 있는 것이 7이었습니다. 잃은 것이 슬펐지만 7을 살렸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저는 살아남은 씨앗들을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작고 가벼운 것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이 봄이 되면 싹을 틔우고 여름이 되면 꽃을 피우고 가을이 되면 약재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 약재가 누군가의 몸을 고칠 것이었습니다. 씨앗 하나에 이렇게 많은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이제 말씀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봉수 어른이 씨앗 보자기를 내밀었을 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시험이라는 것을. 그리고 저는 그 시험을 그냥 통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훨씬 더 큰 것으로 만들어 돌아오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태민이 죽은 뒤 저는 이 집에서 유령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들의 아내, 이미 과부, 떠나야 마땅한 여자.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그랬고 봉수 어른의 긴 침묵이 그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집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태민이 이루지 못한 것을 제가 이루고 싶었습니다. 봉수 어른이 30년 동안 쌓아온 의관의 지식이 씨앗 한 줌과 함께 사라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팔러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씨앗을 씨앗으로 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공주장터에서 약재상들을 사흘 동안 관찰한 것도 황 노인의 뒤집힌 광주리를 기꺼이 주워준 것도 모두 계획이 있었습니다. 낯선 길에서 낯선 일을 돕는 것이 어떤 인연을 불러오는지 봉수 어른이 늘 말씀하셨거든요. 의원은 누구에게나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그게 결국 제 손으로 돌아온다고. 그러나 황 노인이 태민의 스승이었다는 것은 그것은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이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봉수 어른의 약초 화분들 사이에 서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말라가는 화분들, 힘없이 고개를 떨군 것들. 저는 가장 살아있어 보이는 화분을 하나 골라 물을 주었습니다.
살아남아줘.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그 화분이 제가 없는 보름 동안 봉수 어른의 눈길을 받으며 살아남았다는 것을 저는 나중에 들었습니다. 봉수 어른이 매일 아침 그 화분에 물을 주셨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시간 동안 그것만이라도 살려야 한다고. 그것이 봉수 어른이 보름을 버티신 방법이었습니다. 씨앗에 물을 주는 것,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것에 계속 손을 대는 것, 그것이 희망이라는 것이구나.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보름째 아침 저는 대구 양령시를 떠났습니다. 이 감역대감이 약속대로 계약서와 수익금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더해 돌아가는 길에 어느 관아에서도 통행을 막지 못하도록 공문까지 써주셨습니다. 황 노인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두 사람 사이로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양령시 특유의 약재 냄새가 마지막으로 코를 채웠습니다. 저는 그 냄새를 오래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황 노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씨앗을 돈으로 보지 않는 사람은 당신이 처음이요. 저는 꾸벅 절을 하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때 황 노인이 말했습니다. 잠깐. 노인이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봉투였습니다. 겉이 달아 있었습니다. 오래 품속에 있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태민이가 마지막으로 저를 찾아왔을 때 이것을 맡겼소. 아내에게 전해달라고. 제가 솔개골로 전하러 갔는데 아가씨가 이미 떠나고 없다는 거요. 찾아 헤매다 이렇게 양령시에서 만났으니.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태민의 글씨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열어볼 수 없었습니다. 봉수 어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솔개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가슴께 단단히 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돌아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솔개골 어귀가 보인 것은 보름째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석양빛 속에서 마을이 눈앞에 들어왔습니다. 계곡물 소리가 가장 먼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눈물이 날 만큼 익숙했습니다. 봉수 어른이 대문 밖에 서 계셨습니다. 두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보름 동안 제대로 드시지도 주무시지도 못하신 티가 역력했습니다. 대문 앞 흙이 발에 밟혀 납작해져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같은 자리를 서성이셨던 것이었지요. 저는 봉수 어른 앞에 섰습니다. 아버님 다녀왔습니다. 봉수 어른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보따리를 내려놓고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씨앗 임대 계약서, 수익금 내역, 이 감역대감의 공문. 봉수 어른의 씨앗이 이 고을 약초밭 3곳에 심겨 있다는 기록. 씨앗을 팔지 않았습니다. 심었습니다. 내년 봄에 수확이 올라오면 이 계약서대로 수익이 들어올 것입니다. 씨앗 한 줌이 약초밭이 되었습니다. 봉수 어른의 손이 계약서를 집으려다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이 떨렸습니다. 봉수 어른이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돌아서서 소매로 눈을 가리셨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양반의 체면이 이 순간만큼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같이 서서 같이 울었습니다. 그날 밤 봉수 어른이 방바닥에 이마를 대고 큰 절을 올리셨습니다. 내가 너를 시험했다. 씨앗을 쥐어주고 도망가지 않나 시험했어. 부끄럽다. 연화야.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뭘 알고 있었다는 거야? 아버님이 저를 시험하신다는 것을 공주장터에서부터 알았습니다. 봉수 어른이 멍하니 저를 올려다보셨습니다. 알면서 왜 아무 말도 안 했느냐? 저는 갈라진 입술 사이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만큼 힘드셨다는 뜻이니까요. 그것을 탓할 수가 없었습니다. 봉수 어른이 다시 소리내어 우셨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봉수 어른이 물으셨습니다. 씨앗 한 줌을 어떻게 약초밭으로 만든 것이냐? 도깨비한테 빌었느냐? 저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도깨비는요. 이 며느리가 좀 장사를 한 겁니다. 장사가 아니라 요술 아니냐? 요술이면 씨앗이 아니라 금덩이로 만들어 왔겠지요. 방 안에 웃음소리가 울렸습니다. 이 집에 오랫동안 없었던 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늦게 저는 방 안에 혼자 앉아 태민의 편지를 열었습니다.
등불빛 아래에서 한자 한자 읽었습니다. 아내에게. 아내는 알겠지요. 내가 약초 공부를 하러 떠날 때 아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리지도 않고 붙잡지도 않고 그저 문 앞에서 바라보기만 했다는 것을. 그 눈빛이 뭔지 나는 알았습니다.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컸던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한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아내는 내가 본 사람 중에 씨앗을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것 안에 이미 꽃이 들어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아내 자신의 꽃을 피우기를 바랍니다. 봄이 오면 솔개골에 진달래가 필 겁니다. 아내는 꼭 그것을 보기를 바랍니다. 태민 올림. 저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등불이 흔들렸습니다. 손 안에 편지가 조용히 구겨졌습니다. 저는 그것을 다시 펴서 가슴 품속에 깊이 넣었습니다. 태민이 알고 있었군요. 제가 씨앗 안에 꽃이 들어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도 눈을 뜬 채로 두었습니다. 이 눈물은 막아야 할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이것이 제가 말씀드릴 마지막 비밀입니다. 저는 그날 밤 이후로 처음으로 이 집이 제 집이라고 느꼈습니다. 솔개골에 피어난 것들. 3년 뒤 초가 색하는 기와집이 되었습니다. 마당에는 더 이상 말라가는 화분이 없었습니다. 황기, 당귀, 천궁, 작약, 하수오가 줄지어 피어났습니다. 봄이면 흰꽃, 여름이면 보랏빛꽃, 가을이면 노란꽃. 마당이 철마다 달라졌습니다. 황 노인도 찾아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봉수 어른이 다시 의원 간판을 내셨습니다. 솔개골에 의원이 생겼다는 소문에 이웃 마을에서도 환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봉수 어른은 하루에 쉬는 한숨이 5번에서 1번으로 줄었고 그 한 번도 예전의 한숨과는 달랐습니다. 무거운 것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가득 찬 것을 내쉬는 숨이었습니다. 황 노인은 저에게 약초 보는 법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저녁 황 노인이 말씀하셨습니다. 태민이가 떠나기 전에 말했소. 아버지와 아내 곁으로 꼭 돌아오겠다고. 그 아이가 못 돌아왔으니 내가 대신 온 거요. 저는 약초를 다듬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의 온기가 가슴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와 앉았습니다. 말해지지 않은 것들이 침묵 안에서 더 크게 울렸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솔개골 어귀에 진달래가 피었습니다. 저는 태민의 편지를 품속에서 꺼내 진달래 앞에 앉았습니다. 편지를 읽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종이의 감촉이 손바닥에 느껴졌습니다. 태민이 보기를 바랐던 그 봄이 지금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저는 오래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수년 뒤 봉수 어른이 자리에 누우셨습니다. 제 손을 잡으시고 마지막으로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이 뭔지 아느냐? 모릅니다, 아버님. 씨앗을 내 손에 쥐어준 것이다. 그리고 내가 돌아왔을 때 고맙다는 말을 하지 못한 것이 제일 후회된다. 저는 어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가벼워져 있었는지. 30년 동안 약재를 만지고 씨앗을 골랐던 손이 이렇게 가벼워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 하시면 됩니다, 아버님. 봉수 어른이 가느다랗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 연화야. 저는 웃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봉수 어른이 좋아하시는 것은 눈물이 아니라 웃음이었으니까요. 마당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봄바람에 약초 꽃잎들이 날렸습니다. 황기 흰 꽃잎이, 당귀 보랏빛 꽃잎이 작은 씨앗들과 함께 솔개골 하늘을 날았습니다. 씨앗들이 어딘가에 떨어질 것이었습니다. 바위 틈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늘진 곳에 떨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어디에 떨어지든 봄이 되면 뿌리를 내릴 것이었습니다. 민들레가 그렇듯이.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봉수 어른이 저를 시험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씨앗 보자기를 들고 길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길을 떠나지 않았다면 빗속에서 뒤집힌 광주리를 줍지 않았을 것입니다. 광주리를 줍지 않았다면 황 노인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태민의 마지막 편지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인생이란 이런 것인가 봅니다.
시험이 기회가 되고 씨앗이 꽃이 되고 만남이 기적이 됩니다. 사람의 됨됨이는 가진 것이 많을 때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을 때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리고 저는 압니다. 씨앗 안에는 이미 꽃이 들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 뿌리도 있고 줄기도 있고 향기도 들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것 안에도 이미 꽃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지금도 믿습니다. 이 사연이 마음에 오래 남을 것 같다면 구독으로 기억해 주세요.